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나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전제로서의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말은 대부분 옳다라고 하는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이 주장이 도출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의 인식은 대부분 옳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귀납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추론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납적인 증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 명제만 있다면 틀린 명제로부터 결론이 연역적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논증 형식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명제를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면 무조건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경험적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납적인 증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예, 네 번째입니다. 알파벳이 거꾸로 보이는 독서장애증은 이제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그 증상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그 부모들은 그 증상을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시켜서 치료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 유전적 결정론이 반드시 숙명론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논증은 좀 독특한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지금 유전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명제를 하나 만든 겁니다. 유전적 결정론이 반드시 숙명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의 명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 명제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어떤 명제를 입증함으로써 그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면 이 부정명제가 거짓임을 밝힐 수 있으므로 참을 입증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흔히 규류 논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논증의 형식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규류 논증의 형식적인 절차는요. 먼저 참 거짓을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 P가 있을 때 이 명제 P를 부정합니다. not P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not P에서 도출되는 명제 Q를 도출해서요. not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성립시키고요. 그리고 이 Q가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이 Q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not P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후건 부정식, 뒷조건을 부정함으로써 not P를 부정함으로써 그렇죠? P를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출하고자 하는 내가 이 P라고 하는 명제를 참이라고 밝히겠다. 그러므로 P가 아니다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P가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P가 참이다 라고 밝히는 일종의 연역적 논증에 속하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귀납적 논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명제의 부정 형태를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규류 논증으로서 논리 구조상 연역적인 논증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언제나 이렇게 사례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결론이 나왔느냐의 문제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넓은 의미에서의 그 구분 방식을 알려주면요. 일단 연역 논증은 전제가 어때요? 주어진 결론보다 범위가 훨씬 크겠죠. 그렇죠? 주어진 결론이 전제에 속해 있다면 이것은 연역 논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것과 이제 결론이 있을 때 이 도출된 결론이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귀납 논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것, 결론 혹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구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앞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참거짓을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유전적 결정론이 반드시 숙명론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적 결정론은 숙명론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는 것이죠. 그렇죠? not P를 하는 겁니다. 숙명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불가능할 것이다. 유전적 결정론에 의한 질병은 치료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Q 명제를 도출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러나 이런 알파벳이 거꾸로 보이는 독서 장애증도 부모들의 노력에 의해서 특수교육에 의해서 치료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Q가 아니므로 not P는 아니다. 따라서 P가 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유전적 결정론은 숙명론이 아닌 것이 참이다. 라는 형태의 입증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전적 결정론이 숙명론이 아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유전적 결정론은 숙명론이다라는 명제를 만들고 숙명론이므로 유전적 결정된 질병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Q를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네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후건 부정식에 의해서 not P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숙명론일 수 없다. 유전적 결정론이 숙명론인 것은 아니다로 결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귀료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더 정확히는 자기가 참이고자 하는 명제를 배제한 그렇죠. 그 참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명제의 부정태를 배제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입증하는 논리적인 한정의 방식, 즉 연역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논증 방식, 가장 일반적인 논증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그 규류 논증, 이제 연역 논증이나 그 귀납 논증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의 논증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은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역 논증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역 논증은 주어진 전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일반 법칙 안에서만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귀납 논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귀납 논증도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그 일단 구체적